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바이러스의 전반적 생활사에 근거한 바이러스의 양면적 해학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과학 탐구 발표 활동 중 신약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고 질병정보의 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책을 더 찾아 읽으면서 바이러스의 양면성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던 시대부터 인류에게 수차례의 팬데믹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동시에 현대 유전자 맞춤 치료제 활용 사례까지 초미세 존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초거대 영향력에 대해 조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이러스, 적인가 친구인가? 바이러스의 생활사, 항바이러스제 개발 전략, 바이러스의 이로운 활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의 생활사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정의되고 오블리게이터리 패러사이트는 숙주의 기생 중이 아니면 제대로 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지 못하는 기생체란 뜻입니다. 어원은 라틴어 비루스로 동물 독소란 뜻이고 한자명은 거름 종이를 통과하는 특성에서 딴 여과성 병독입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생물에 기생하는 의존적인 생명 유지 활동을 하며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원체의 일종이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영양 배지에서는 배양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선택적으로 기증 증식합니다. 발견 초기에는 누구나 바이러스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통상적인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인 생물학 차원에서 무생물로 분류하기도 했지만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인 DNA 또는 RNA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는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집니다. 단백질 껍질은 구슬 모양의 단백질인 캡소머가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이외에 지질로 이루어진 웹피 인벨롭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부 바이러스들은 막 바깥쪽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돌기 형태의 구조가 붙어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들은 숙주세포와의 강한 결합을 유도하여 숙주세포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생물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 및 세균 바이러스로 나뉩니다. 그렇지만 생물 증식의 근원인 핵산에 있으므로 핵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숙주의 종류에 따른 바이러스 분류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에 의해 1976년 처음 제정된 볼티모어 분류는 핵산, 가닥, 극성, 복제 방식의 조합에 따라 바이러스들을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룹 1, 2는 DNA 이중가닥, 외가닥 바이러스로 DNA를 유전체로 사용해 변이율이 낮아서 항체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룹 3, 4, 5는 RNA 이중가닥, 외가닥 센스, 외가닥 안티센스 가닥 바이러스로 RNA가 유전물질이므로 숙주의 DNA 복제 교정 기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변이율이 매우 높고 항체를 만들어도 변이율이 높아 좀처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룹 6, 7은 RNA, DNA 역전사 바이러스로 RNA 또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면서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레트로 바이러스입니다. 숙주세포에 감염되어 증식한 뒤 세포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숙주세포의 핵 안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 지속적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는 복제 경로에서 숙주세포 파괴가 이루어져 모든 바이러스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용균성 생활사는 숙주세포의 파괴로 이어지지만 용원성 생활사는 숙주세포가 파괴되지 않고도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자가 복제될 수 있습니다. 용균성 생활사에서 바이러스 DNA는 세포 내에 분리된 자유부유 분자로 존재하고 숙주세포 DNA와 별도로 복제하는 반면 용원성 생활사에서는 바이러스 DNA는 숙주세포 DNA 내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두 생활사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용원성 바이러스는 필요시 용균성 바이러스로 언제라도 전환이 가능하므로 항상 용원성은 아닙니다. 용균성 생활사만을 반복하는 박테리오파지를 독성파지, 용균성 생활사와 용원성 생활사를 모두 거치는 박테리오파지를 온건성 파지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와 복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착, 우선 숙주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인식하고 흡착하여 숙주세포와의 강력한 결합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 투과 및 탈외곽,
바이러스와 숙주세포가 융합 퓨전을 일으켜 바이러스가 껍질이 벗겨진 후 코팅 유전물질이 숙주세포 안으로 침입합니다. 네 번째, 복제. 숙주세포의 리보솜, 효소 등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단백질 껍질을 합성합니다. 다섯 번째, 조림 및 방출.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요소, 바이럴 프로티즈를 통해 완성된 자손 바이러스는 다시 숙주세포막과 융합하여 츄라 버딩 과정을 거쳐 숙주세포 밖으로 방출됩니다. 두 번째, 항바이러스제 개발 전략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치명적 질병을 일으킨 대표적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과 핵산을 둘러싼 껍질인 단백질로만 구성된 매우 단순한 구조를 지니지만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보았듯 바이러스를 잘 타겟팅하여 퇴치하는 것은 녹록하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바이러스제는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앞서 살펴본 바이러스의 생활사, 즉 바이러스 복제 과정을 단계별로 막는 것이 대표적 개발 전략입니다. 바이러스의 숙주세포 부착 단계를 방해하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은 숙주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흡착 방해합니다. 유전물질 복제 단계를 방해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중합 효소에 달라붙어 복제를 막는 기전이고,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저해 단백질 제작 방해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 생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이러스 방출 저해하는 타미플루는 숙주 밖으로 방출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를 저해하는 기전입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직접 퇴치해야 할 질병의 감염원인 동시에 인류를 질병에서 구할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바이러스의 이론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지 테라피, 바이러스 벡터 백신,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바이러스의 쓸모입니다. 우선 파지 테라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는 이미 등장했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후보 중 하나입니다. 파지 테라피라 불리는 세균 제거법은 2018년 세균에 감염된 한 소녀에게 몇 종류의 파지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파지가 효과적으로 세균만을 공격한 것입니다. 항생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전자 조작 박테리오 파지를 활용하여 치료에 성공한 연구 결과가 최근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되었는데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 치료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파지 테라피는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며 여러 난관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항생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제조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유전물질과 캡시드만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해내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더해지면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아데노바이러스의 한 종류의 유전자에서 복제에 관여하는 부분과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가 담긴 유전자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들어가 DNA를 방출하면 세포는 변형된 DNA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덕분에 인체의 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제조 원리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에 유전물질을 실어서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부 사람들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만들지 못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가 생산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유전자 테라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인체의 단백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전자 치료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2년 승인된 글리베라를 시작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인 럭스타나와 근육 위축을 치료하는 졸겐스마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졸겐스마는 21년 5월, 럭스타나는 21년 9월에 국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럭스터너와 졸겐스마도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를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중 하나에 포장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유전자 치료제는 1,300개가 넘습니다. 이제 유전자 치료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론은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질병과 단백질과의 연관관계를 밝혀야 하고 해당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유전물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또한 유전물질을 포장하는 바이러스 전달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도 AAV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캡시드의 구조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AV는 잘 결합하는 세포의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그 덕분에 아직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AAV를 잘 선택하기만 하면 원하는 유전물질을 특정한 세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기술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지만 열정적인 과학자들이 꽤 진전을 이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바이러스의 활용 중 유전자 치료제는 아주 유망한 사업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국내외 일부 유전자 치료제는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의 스캔들로 논란을 낳기도 하고 고가의 공급과 또한 유전자 치료제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절염과 같은 큰 수요 시장을 공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치료제들은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지만 소수의 유전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는 여전히 매우 비싸서 럭스터너의 약가는 10억 원이고 졸겐스만은 25억 원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불철주야 노력으로 기술적 측면이 해결된 이후에도 사회 경제적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